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전 시간까지 우리가 다뤘던 거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다뤘고, 이런 부분들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숫자를 읽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숫자를 읽는데 이게 늘고 줄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늘어난 것이 뭔가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건지를 이렇게 판단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재무 비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기업 간 재무 비율을 통해서 비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또는 시중에 이제 기업 분석에 관련된 그런 책자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한계가 많기 때문에 기업 간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이전 강의에서 이전 그 중급자나 초보자들을 위한 기업 분석 강의에서 설명을 다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이제 비교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에서는 그런 재무비율에 의한 비교들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해당 기업의 경상이익 내지는 당기순이익이 늘었는데 그게 정말 늘은 거냐, 아니면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니면 줄었는데 그게 이제 그 업황이 안 좋아져서 줄은 거냐, 아니면 얘가 자체의 수익 창출 능력이 떨어져서 줄은 거냐라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절대 금액으로는 당기순이익이 늘었다 줄었다라는 정도만을 나타내지, 수익성이 좋아되는지 아니면 업황이 그 바뀌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상이익률이라든가 당기순이익률, 뭐 이것도 이제 세전 세후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금액을 표준화해서 이래서 이거는 업황이구나, 업황이 안 좋아진 거구나, 아니면 이래서 수익성이 좋아진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그 지표를 선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경상이익률이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영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을 빌리고 갚는 그런 타인자본 조달 상환 일정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기업의 본원적인 영업활동 플러스 그 외에 재무 관련된 활동 중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합해서 나타나는 것이 경상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 영업이익에 이자 수익 더하고 이자 비용 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특별한 사항들을 합산해서 계산한 게 경상이익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상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내가 투입한 자산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났냐를 얘기해 주는 게 총자산 경상이익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투입한 자본, 타인자, 총 자본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 얼마의 수익을 냈느냐를 보는 게 자기 자본 경상이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이라는 절대 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본금 경상이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영업활동 대비 정상적인 수익이 늘어나는 거냐 줄어든 거냐를 보기 위해서는 매출의 경상이익률을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산출하는 산식은 이제 뭐 다 해보면 마찬가지겠지만, 매출의 경상이익률을 하나 사례를 들어서 해보죠. 경상이익 나누기 매출액 하면 0.01, 뭐 0.07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단위상의 특성 때문에 퍼센티지를 써가지고 뭐 1%, 뭐 7%, 뭐 마이너스 4%와 같은 그런 숫자로 바꿔내는 것이 바로 경상이익률의 표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자관
일상적이 아닌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그 기업의 수익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순이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당기순이익, 이 기업의 한 해 동안의 총성과지 않습니까? 총성과를 자산 대비해서 비교해 본 게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대비 비교해 본 게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본금 대비는 마찬가지. 매출액 순이익률이면 매출이라는 게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발생한 영업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활동 대비 이익의 증분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라는 게 바로 매출액 순이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순이익 대비 자기자본의 평균. 순이익이나 이런 그 경상이익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 항목이고, 자기자본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는 그 시점 하나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연초 대비 연말에 그 재무상태가 평균적으로 유지되었음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평균 대비 순이익으로 나눠서 비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기는 당연히 퍼센티지 단위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순이익률, 경상이익률을 볼 때 뭘 기반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그 좀 본질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영업활동이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졌냐라는 것들을 보는 지표. 그래서 영업활동 대비로 해서 표준화해서 보는 것이 매출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 성과를 내겠다 그러면 자기자본 대비 어느 정도 이익이 났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투자 성과를 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의 성과를 보는 개념이다 라고 했을 때는 기업이 타인 자본이 됐든 자기 자본이 됐든 총 투입한 자본 대비 어떤 성과가 나왔냐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총자산 순이익률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재무 비율을 산출할 때는 모수를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왜 그 모수를 가지고 나눠보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을 해서 해야지, 이 각각의 재무 비율들을 다 그러면 외우고 있을 거냐 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제가 주로 사용할 때는 이번에 당기순이익이 늘었는데 그게 영업활동이 잘 돼서 늘은 거냐 아니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라고 봤으면, 그러면 매출액 당기순이익률로 계산을 해보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 하에서 이번에 나의 투자 성과가 어떤지를 살펴봐야겠다. 과연 어느 정도의 그 가치 창출이 이루어졌냐라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자기자본 당기순이익률 같은 것들을 계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업활동에 관련된 그 세부 원가 같은 것들을 살펴볼 때는 당연히 이런 그 매출액 대비해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대비 매출액을 한 것이 바로 영업이익률, 매출 원가 대비 매출액, 즉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라는 것들을 본 게 바로 매출 원가율이 되겠죠. 매출 원가 대 매출액. 그다음에 그 비용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눠서 변동비 대 매출액 하면 변동비율, 고정비 대 매출액 하면 고정비율,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을 하면 총 영업활동에 투입한 자원인 매출 대비 연구개발이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 연구개발이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는 것이 연구개발 비율이 되겠고요. 인건비를 모아서 한 게 인건비율, 재료비를 모아서 한 게 재료비율, 순외환손익률 같은 경우는 외환차손익만 나눠서 보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에빗 대비 매출액 하면 에빗률, 그 다음에 에비타 대비 매출액 하는 게 이제 에비타 마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고자 하는 바, 영업이익률을 본다 그러면 좌우간
영업을 통해서 얼마의 이익이 났느냐라는 걸 보는 것이 바로 영업이익 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보는 것이 바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이게 높으면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영업에 의해서 인건비가 늘었냐 줄었느냐, 즉 영업이 늘 좋아지면서 사람 추가가 된 거냐 안 된 거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인건비 대비 매출액으로 나눠보면 그 숫자가 튀었다 그러면 인건비가 올랐거나 사람이 더 투입됐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것이 바로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는 게 영업활동을 통해서 얼마의 부가가치가 창출됐냐라는 걸 보기 때문에 매출액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고요. 다른 뭐 자기자본 대 영업이익으로는 잘 개념상 맞지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투입된 자본 대비 성과인데, 여기서는 총성과가 아니라 영업성과만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매출액으로 나눠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왜 말하자면 영업이익을 가지고는 그 총자산 대비나 자기자본 대비를 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영업이익은 순수한 영업성과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기자본이나 총자산 가지고 비교하는 것들은 의미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비용을 좀 더 계산을 해서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인건비, 재료비가 총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면 바로 총 영업비용 분의 인건비, 총 영업비용 분의 뭐 재료비 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영업비용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한 것, 즉 매출에서 이 매출 원가 빼주고 판관비를 빼주고 남는 게 영업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에서 이익분을 제거하고, 즉 총 들어간 투입된 돈 대비 그 중에서 인건비, 재료비 이렇게 나눠봄으로써 뭘 알 수 있느냐? 아, 이번에 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졌다, 내지는 재료비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것들을 알므로써 사람 투입을 더했는지 아니면 재료가 과도하게 투입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일부 도움을 받는다라는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가상각률은 매년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경우는 상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각되는 비용,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퍼센티지를 내보면 매년 나오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가상각률이 바뀌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성격이 달라졌다. 즉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 하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감가상각률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이 감가상각률이 달라졌다는 사실들을 갖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아, 유형자산의 성격이 달라졌다? 그 얘기는 사업이 바뀌지 않았을까? 향후 나오는 캐시의 종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지는 새로 들여온 유형자산 내지는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감가상각률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기존과는 많이 다른 성향을 띠고 있는 유형자산을 들여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금액의 변화와 함께 이런 비율들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기업 활동의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감가상각률이 달라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IR 담당자한테 물어볼 때 감가상각률이 왜 달라졌어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지 정상일 거냐면, 뭐 최근에 들어온 뭐 유형자산 내지는 무형자산이 이런 성향이 있어서 뭐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적절한 설명이 되는데 감가상각률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뭔가 제대로 된 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쓰는 것이 바로 차입금 평균 이자율인데요. 총 이자 비용 내지는 금융 비용을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인 차입금의 평균액 가지고 나눠 봤더니 금융 비용이 그 차입금 평균 이자율이 높더라 낮더라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잘 모르실 때는 이자 대출이자 비용이 이렇게 높아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보수적인 기업들의 경우는 그 기장을 하는 시점, 예를 들어서 분기 말이라든가 기 말을 기준으로 해서 차입금을 있는 돈을 가지고 끄는 경향이 있거든요. 꺼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차입금을 썼기 때문에 금융비용은 평상시 발생을 하는데 기말 기준으로 해서 차입금을 껐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입금이 줄어든 상태인 거죠. 그러면 차입금 평균 이자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입금 평균 이자율과 우리가 뭐 국고채 수익률 내지는 뭐 일반적인 그 감사 보고서에 연결 감사 보고서에 그 은행 대출에 관련돼서 뭐 금리가 몇 프로다, 몇 프로로 차입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높게 나타나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 회사는 기중에는 차입금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다가 기말에 끄는 회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하고 이자 비용을 나눠서 봄으로써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본원적인 영업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지 않습니까? 일회성 창출이 아닌 지속되는 계속 사업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영업이익인데 이걸 가지고 이자 비용을 끌 수 있느냐예요. 즉 기업이 부도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일단은 이자부터 먼저 갚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익에 나서 이자를 발생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이 회사는 단기적으로 급박하게 차입금을 상환하라고 할 확률이 낮다라는 사실들이 알 수 있죠. 즉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의 2배쯤 된다. 그러면 매년 버는 돈 갖고 이자는 갚고 나머지 부분이 돈이 남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자 보상 비율,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회사는 부가가치 상시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갚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회사구나. 그 다음에 이자를 갚고 상환재원이 쌓이는 회사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못하다.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회사는 영업에서 번 돈 갖고 이자를 갚을 수가 없으니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추가로 차입을 해야 되는 회사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다 내지는 100% 미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회사는 조만간 이자를 못 갚아서 문제가 발생할 회사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금융비용 인데요. 금융비용 대비해서 부채 수준을 봤더니 부채라는 거는 이자가 발생하는 타인 자본이 있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타인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채 대비 금융비용의 부담률이 높아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채 안에서 차입금이 늘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총비용,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영업 외비용을 해가지고 매출액 대비 순금융비용 대 매출액, 금융비용 부담률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부채, 금융비용 대 부채, 금융비용 대 총비용, 금융비용 대 매출액, 금융비용 대
순금융 비용 대 매출액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지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부채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 비용에서 총비용 대비 금융비용 대 총비용을 해보면 전체 비용 중에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높다면 과도한 차입금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자 보상 비율 가지고 이 회사가 이자를 내기 위해서 돈을 차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앞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 그런 것들의 세부 분석으로서 금융비용 대 총비용을 해보면 금융비용이 얼마나 이 회사에 부담이 되는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 대 매출액을 해서 보는 바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체 매출에서 이자 비용을 내고 나면 얼마나 차지를 하느냐 라는 것들을 알 수가 파악해 보면 바로 이자 보상 비율과 함께 같이 봄으로써 의미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내 유보율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내 유보율 같은 경우는 해당 돈을 벌어서 사내 유보를 한 금액하고 처분전 이익 경험과 임의적립금 이익, 즉 전체 누적되어 있는 그 번 돈들의 금액 대비 사내 유보의 비율을 내므로서 이 회사가 재투자를 위해서 사내 유보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사내 유보를 많이 하지 않는 회사인지, 전년 대비 사내 유보율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즉 전년에 번 돈 대비 전년 벌어서 전년 그 사내 유보를 한 돈 대비 이번에 사내 유보율을 봤더니 높아졌다 그러면 이 회사가 돈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유보를 더 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부적으로 도대체 어떤 투자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내 유보를 늘려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률의 경우는 배당금이 자본금 평균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래서 즉 자본금 대비해서 봤을 때 이 회사는 얼마의 배당을 하고 있는지, 배당 성향이 높은지 낮은지를 파악할 때는 바로 이런 배당률이라든가 배당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잠시 그 엑셀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재무제표를 만들었으면 이런 비율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순이익률, 총자본 회전율, 부채 비율 같은 것들이 주요로 이렇게 살펴보는데 바로 경상이익률, 총자본 대비,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바로 이렇게 순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익계산 중심에 매출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영업이익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와 함께 순이익 증가율이 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늘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쫙 해서 보시면 여기서 수익성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때 높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냐면 요때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것들이 어떤 그 경기 사이클, 시클리컬한 기업들의 경우는 이렇게 호황이 왔다가 불황으로 전환되고 이런 성향을 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것인지, 그 다음에 매출액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여기 늘었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저하된 것들을 보면 이때 그러면 매출액이 늘었음에도 소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저하된 걸 보면서 그러면 이건 판가 인하를 했구나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상치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재무 비율들이 쓰이고 있지,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손익관계 비율 이외에도 성장성에 관련된 비율, 자산 자본 관계 비율, 그다음에 자산 자본 회전율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와서 이렇게 각 재무 비율들이 의미하는 바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재무 비율을 그렇게 깊이 있게 보지 않고 오히려 절대 금액을 판단하는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이유는 재무비율 자체가 외견상 그 의미하는 바는 마치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은 이게 다른 회사와의 비교 가능성도 떨어지고 그거에 그 읽는 방법에 대한 그 본질을 이해하고 있을 때 그 의미가 읽히는 거지 숫자가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만 보셨으면 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